안녕하세요. 기업금융의 이해 2 14주차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학기의 마지막 수업이네요. 네, 여러분들 그 수업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 네,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학기가 다 끝나갑니다. 네, 시험이 머지 않았으니까 어, 네, 시험이 머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물론 제가 지금 녹화하는 지금 시점에는 그, 그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한 거의 한 달 전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한 달 전? 한 3주 전 정도기 때문에 물론 3주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 5월 말 정도의 시점에서는 네, 일단은 시험을 오프라인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4주차 수업 그 일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주말에 지금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예정이고 뭐 확정은 아닌데 시험 날짜는 확정되는 대로 제가 공지사항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혹시 뭐 시험 관련해서든지 뭐 수업 관련해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뭐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제가 공지사항인가? 거기 올렸던 단톡방 주소 있잖아요. 그 오픈 채팅. 거기에 익명으로 들어와서 글 남기셔도 됩니다. 그럼 그거 보고 제가 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테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거기 들어와서 뭐 익명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굳이 뭐 누군지 찾아내려고 노력 안 할 테니까 네, 익명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수업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13주차 수업에서는 우리가 단기 재무 계획에 대해서 배웠어요. 일단 영업 주기와 현금 주기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는 그 단기 재무 정책을 보수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제한적으로 할 거냐, 그 각 정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그 중간쯤인 절충 정책으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업이 각 분기별로 뭐 이제 이 분기별로 하는 걸 응용해서 이제 연도별로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간단하게 우리는 살펴볼 건데 기업이 이제 각 분기별로 현금 예산을 어떻게 이제 편성하는지 현금 예산을 그리고 이제 그 현금 예산에 따라서 그 기업이 이제 그 단기 재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즉 돈이 우리 절충 정책에서 배웠죠. 돈이 남을 때에는 뭐 투자를 하고 그 유가증권 같은데 투자를 하고 돈이 부족할 때는 단기 차입금을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이 이제 부족할 때 단기 차입금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예 하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 예산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는 현금 예산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재무 그 단기 재무 계획을 세우는 걸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현금 예산부터 보면 현금 예산은 현금 수치와 현금 지급에 대한 예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향후 1년간의 이제 현금 예산을 짠다 그러면 1년을 4분기로 쪼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1년을, 앞으로의 1년을 4개의 4분기로 쪼갤 건데, 각 분기별로 현금이 얼마씩 들어오는지, 얼마씩 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해볼 겁니다. 이 현금 예산이라는 건 단기 재무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고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단기 자금의 수요와 기회를 확인한다 그랬네요. 단기 자금의 수요와 기회를 확인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와 돈이 이제 단기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단기 자금이 이제 있다면 그거를 이제 투자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돈이 필요한지 언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앞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말인데 단기 차입금이 필요한 시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금 예산 수립 과정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이제 현금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우리는 이 절차, 이 방식을 따라서 이제 현금 예산을 수립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예상 매출액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고, 그 예상 매출액에 근거해서 현금이 얼마 들어오는지를 볼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업이 돈 버는 그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기업이 돈 버는 방법은 매출액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가정할 거예요. 위에 현금의 수치와 지급이 있잖아요. 현금을 받는 게 수치고 현금을 이제 지출하는 게 지급인데, 현금의 수치, receipt은 오로지 매출액에서만 발생한다. 매출 외에 다른 채널의 수입은 없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출에서만 돈 벌 거예요. 현금 회수는 매출액에 근거해서 이제 추정하면 되고, 하지만 현금 유출은 다양한 채널로 나가요. 돈 나가는 경로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우리 손익계산서 보면 돈 들어오는 거는 매출액 한 번 들어오지만 나가는 거는 원가 나가고 비용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많죠. 나가는 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돈 들어오는 거 현금 회수는 매출액밖에 없지만 나가는 거는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 채무의 지불, 우리가 외상으로 뭐 사온 게 있으면 그거 외상값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임금 주고 나라에 세금 내고 뭐 기타 경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지출. 자본 지출이라는 건 이제 고정 자산을 사는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 뭐 공장을 뭐 늘린다든지 뭐 기계를 하나 더 산다든지 그런 식의 고정 자산을 늘리는데 사용하는 돈, 그걸 이제 자본 지출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 재무 비용, 뭐 이자나 배당금 뭐 이런 것도 이제 현금 유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 빼가지고 이제 그 얼마가 남는지, 남는 돈은 투자할 것이고 얼마가 부족한지, 부족하다면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example를 하나 볼 거예요. 우리는 예를 이제 현금 예산을 짜는 예를 하나 볼 건데, 이 예를 가지고 현금 예산뿐만 아니라 단기 재무 계획까지 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이 펀토이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기본 정보가 이거예요. 이 한 페이지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도 아마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시험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열심히 들어야 될 텐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읽고 이 표를 그리고 이 표를 그려서 현금 예산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 현금 예산을 바탕으로 단기 재무 계획까지, 이 표까지 그리면 네, 한 뭐 기말고사 한 10점짜리 문제 하나 맞춘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의 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이 한 페이지가 문제, 여기까지 문제예요. 이거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만들고 이 표도 만들고 이 표까지 만들면 다 푼 게 된다. 예, 여기까지 풀면은 정답.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제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죠. 펀토이스라는 회사는 일단 분기별 예상 매출이 있어요. 지금 시점은 이제 Q1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지금부터 Q1, Q2, Q3, Q4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1월 1일이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앞으로 펼쳐질 1년이에요. 내일부터 펼쳐질 1년. 자, 그래서 각 분기별로 200, 300, 250, 400달러의 매출이 예상되는, 네, 그런 이제 장난감 회사가, 아무래도 방학 때 뭐 더 잘 팔리나 보죠, 장난감이. 야, 가만히 있어. 겨울에는 뭐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더 잘 팔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듣지 마. 죄송합니다, 소리 지면서. 고양이가 자꾸 가구를 뜯어가지고. 자, 그리고 기초 매출 채권이 120달러가 있어요. 기초 매출 채권은 뭐예요? 받아야 될 외상값이죠. 기초라는 것은 지금 1, 4분기의 기초를 의미해요. 지금 오늘이 지금 1, 4분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1월 1일. 지금 저번 분기에 아직 못 받은 외상값이 120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작할 때 120달러의 외상값을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이 45일이라고 써 있고, 우리는 각 분기를 90일로 가정한다 써 있어요.
물론 각 분기가 정확히 90일은 아니죠. 90일씩 4번이면 360일밖에 안 되니까요. 한 91일 좀 넘어야 정상인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우리는 계산 편하라고 각 분기를 90일로 가정, 즉 1년을 우리는 360일이라고만 보겠습니다. 뭐 네, 그렇게 가정하고요. 그랬을 때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이 45일이래요. 이 회사의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은 45일이래요.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이 뭐였냐면 매출을 올릴 때는 외상으로 팔아요. 그 외상값을 돌려받는데 45일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밑에 그렇게 하면 현금 회수가 각 분기의 현금 회수가 기초 매출 채권 더하기 0.5 곱하기 매출액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아마 시험에는 이 부분의 말, 현금 회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매출채권 전환기간이 45일이다 라는 거를 보고 이 밑에 있는 이 식, 현금 회수는 기초 매출채권 더하기 0.5 곱하기 매출액이다 라는 이거를 도출해 내야 돼요. 이 매출채권 전환기간이 45일이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자, 봅시다. 잠시만요. 자, 잘 보이나요? 0일, 여기가 오늘이에요. 0일이 오늘이고 이제 90일, 180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0일에서 90일까지 해당하는 게 Q1이겠죠. 1사분기. 그리고 90일에서 180일에 해당하는 게 Q2, 2사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뒤에 3사분기, 4사분기도 있어요. 자. 자, 예를 들어서 매출을 10일 날 매출을 올렸다고 쳐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물건을 팔았는데 회사는 매일매일 물건을 팔겠죠. 1사분기에 200달러의 매출을 올린다고 여기 써 있어요. 200달러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 200달러의 매출은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200달러의 매출을 올린 거예요. 그냥 89일 동안 놀다가 90일에 200달러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200달러를 한 1분기 내내, 1사분기 내내 200달러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이 매출은 어디까지나 외상으로 올리는 매출이에요. 자, 그럼 10일 날 올린 매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일 날 어떤 제품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때 물건을 팔았을 때는 외상으로 팔았고 그 외상값을 언제 돌려받는지 생각해 봅시다. 외상값 언제 돌려받죠? 45일 지나서 돌려받는다는 거죠. 매출채권 전환 기간이 45일이니까요. 그러면 매출채권 전환 기간 45일이니까 그러면 45일 지나서 55일에 외상값을 돌려받겠네요. 맞아요? 이날이 10일째가 물건 판 날, 55일째가 외상값 돌려받은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받은 날이에요. 그쵸? 45일 걸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날 매출을 올렸어요. 예를 들면 한 70일쯤에 매출을 올렸어요. 70일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1사분기 내내 200달러를 판다 그랬죠. 200달러를 파는 거에는 10일날 파는 것도 돈 들어있고 이 70일날 파는 것도 더 들어있어요. 이거 다 포함해서 200달러 되는 거예요. 자, 그럼 70일에 200달러 얼마를 팔았어요. 매출을. 얘는 현금이 언제 회수되죠? 역시 45일 지나서 회수가 되죠. 매출채권 전환 기간이 45일이니까. 그럼 45일 지나면 115일째 회수가 되겠죠. 45일 지났으니까. 그래서 물건은 70일에 팔았지만 현금 회수는 115일에 돼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자, 1사분기에 올린 매출은 여기 200이라고 써 있어요. 그 200에는 10일날 올린 매출도 포함되고 70일에 올린 매출도 포함돼요. 얘네 둘 다 1사분기에 올린 매출이에요. 10일날 올린 매출도 1사분기, 70일에 올린 매출도 역시 1사분기 안에 올린 매출이에요. 그런데 10일날 올린 매출은 55일째에 현금 회수가 됐어요. 55일은 1사분기 안에 들어와요. 10일날 올린 매출은 1사분기 안에 같은 분기 안에서 현금 회수가 됐는데 70일째 올린 매출은 115일인데 얘는 2사분기란 말이에요. 1사분기 안에서 회수가 안 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11과 71 모두 둘 다 1사분기에 있어요. 이 200달러 1사분기 매출액에 둘 다 들어가요. 10일에도 매출 올렸고 70일에도 매출 올렸는데 그 중에 10일날 올린 매출은 현금 회수가 같은 분기인 1분기 안에 현금 회수가 됐는데 55일에 됐는데 70일에 올린 매출은 1분기에 회수가 안 되고 다음 분기 2분기로 넘어갔다. 115일째 회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올린 매출은 이번 분기 1, 4분기 안에 회수가 되고 언제 올린 매출은 2, 3분기 넘어서 회수되는지 그 기준을 한번 찾아보죠. 뭐 여러분 다 짐작하고 있을 텐데 어렵지 않아요. 자, 1, 4분기, 2, 3분기 가르는 기점이 90일이잖아요. 이 날이 1분기와 2분기를 가르는 날이죠. 그러면은 이날로부터 45일 전이 언제예요? 매출자금 전환 기간이 45일이라 그랬으니까 90일로부터 45일 전이라고 하면은 예로부터 45일 전이면은 여기 45일 이날 만약에 물건을 팔았으면 45일 날 물건을 팔았으면 45일 지나서 딱 90일에 회수가 됐겠죠. 45일에 매출을 올렸으면 45일이 지나서 90일에 회수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5일 이전에 올린 매출은 90일 이전에 회수가 될 것이고 45일 이후에 올린 매출은 90일이 넘어서 회수가 될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45일 정확하게 45일에 매출을 올렸으면은 걔는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이 45일이니까 45일로부터 45일이 지난 90일에 회수가 될 거예요. 그게 딱 1분기, 2분기에 그 나누는 기준점이에요. 구분점이죠. 그러면 90일 전에 회수하려면, 즉 1, 4분기 안에 90일 전에 회수하려면은 45일 전에 올린 매출이 전부 다 90일 전에 회수가 될 거고 45일 넘어서 올린 매출은 90일이 넘어서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2, 3분기 넘어가겠죠? 따라서 1분기는 총 90일인데 그 중에 절반인 앞에 45일 동안 올린 매출은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되지만 나머지 45일 뒤에 45일에 올린 매출은 45일부터 90일 사이에 이 뒤에 45일에 올린 매출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회수가 된다. 그래서 특정 분기의 현금 회수는 기초 매출 채권, 즉 이번 분기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외상값, 즉 다시 말하면 저번 분기에 못 받았던 외상값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거 더하기 이번 분기 매출액의 절반만 회수가 된다. 이번 분기 매출은 0일부터 90일까지 올린 매출 전부 다인데 그 중에 0일부터 45일까지 올린 매출만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되고 45일부터 90일까지 올린 나머지 절반의 매출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간다. 다음 분기 기초 매출 채권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특정 분기의 현금 회수는 그 분기 매출액의 절반 그리고 저번 분기에 못 받았던 외상값이 이번 분기로 넘어온 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계속 읽겠습니다. 재고 구매. 재고 구매는 언제 하느냐? 다음 분기 매출액의 60%라고 써 있어요. 이거 말을 사실 굉장히 제가 애매하게 써놨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써줄게요. 문제를. 다음 분기 매출액의 60%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첫째, 원가는 판매가의 60%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그 200달러어치의 매출을 올릴 거잖아요. 이건 판매가 기준이죠. 매출액은. 그럼 내가 얘를 사올 때에는 이 200달러어치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재고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올 때에는 그 매출액의 60%만큼의 돈을 주고 사온다. 즉 원가는 판매가 60%, 즉 200달러 60%인 120달러어치만 돈을 주고 사온다라는 거예요. 120에 사와서 60%에 해당하는 120달러에 사와서 80 남겨 먹고 200달러에 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60%라는 뜻은 재고 원가는 판매가의 60%다. 재고를 사올 때는 매출액 올릴 때 가격보다 예상 매출의 60%만큼의 돈을 들여서 재고를 사온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 재고를 구매할 때는 여기 보면 다음 분기 매출액이라고 써 있어요. 다음 분기에 팔 거를
이번 분기에 미리 사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음 분기 매출액의 60%잖아요. 지금 이 정보는 두 개의 이 문장은, 이 한 줄의 문장은 두 개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다음 분기라는 이 단어, 또 하나는 60%라는 이 단어, 이 두 개가 따로따로예요. 60%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원가가 판매가의 60%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다음 분기 매출액이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재고를 다음 분기에 살 거를 이번 분기에 미리 사온다라는 거예요. 다음 분기에 올릴 매출을 예상해서 미리 이번 분기에 사온다. 한 분기는 며칠이죠? 한 분기는 90일이죠. 이 말은 뭐냐면 재고자산 전환 기간이 90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재고를 90일 전에 사와서 다음 분기, 90일이 지나서 다음 분기에 매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재고를 미리 90일 전에 사오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재고는 언제 사오느냐?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매출을 만약에 120일에 매출을 올릴 거예요. 이날이 매출 판매하는 날이에요. 이날 매출을 90일부터 180일까지 매출을 매일매일 조금씩 올리겠죠. 그거 다 합쳐서 300달러의 매출을 2분기에 올릴 거예요. 그 중에서 120일에 판매되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의 재고를 언제 사오냐? 90일 전에 사온다. 얘를 90일 전에, 즉 30일에 재고를 구입한, 이날이 재고 구입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재고 구입을 하는 날이다. 근데 외상으로 사오겠죠. 물론 재고를 외상으로 사오는 날이에요. 자, 그 다음 매입 채무 전환 기간이 90일이래요. 매입 채무 전환 기간이 뭐죠? 내가 살 때, 재고를 살 때 외상으로 샀는데 그 외상값을 갚는 날이 90일 지나서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여기 그림으로 와봅시다. 30일에 재고를 샀어요. 120일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30일에 재고를 샀는데 그 외상값은 며칠 지나서 갚는다? 매입 채무 전환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90일 지나서 갚는다. 90일 지나서 120일에 외상값을 갚는다. 공교롭게도 재고자산 전환기간과 매입채무 전환기간이 둘 다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판매하는 날 마침 외상값도 이날 갚는다라는 거예요. 매입채무 갚는 날, 매입채무 현금 지급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판매되는 날짜와 같은 날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판매라는 게 매출이잖아요. 매입채무의 현금 지급은 언제 하느냐? 판매될 때 그날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매입채무 현금 지급은 그 매출 올리는 그 분기에, 같은 분기에 매입채무 현금 지급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분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재고자산 전환기간과 매입채무 전환기간이 90일로 같기 때문에. 이 날짜가 다르면 문제가 살짝 더 복잡해지겠죠. 저는 이제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일단 만들어 본 거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혼자 시험 공부할 때는 이거 한번 바꿔서도 문제 풀어보세요. 재고자산 전환기간을 뭐 45일로 바꾼다든지, 뭐 매입채무 전환기간을 뭐 45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자금 전환기간, 이것도 45일로 했을 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60일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60일로 하면은 이 숫자가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세요. 직접 하다가 모르시면 이제 저한테 질문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임금, 세금, 기타 비용은 당기 매출액의 20%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자 및 배당은 분기당 뭐 20달러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100달러의 사업 확장 계획이 있대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자본 지출이죠. 앞 슬라이드에 보면은 여기 자본 지출 때문에 현금 유출이 이제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제 기업이 사업 확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 고정 자산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도 늘리고 기계도 늘리고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거 쓰는 거를 이제 자본 지출, 여기 2분기에만 100달러의 이제 자본 지출이 필요하대요. 다른 분기는 필요 없고. 자, 이 회사의 기초 현금 잔액은 20달러예요. 기초 현금 잔액, 지금 현재 1월 1일 1분기가 시작하는 날짜 오늘인데, 오늘 현재 20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시작한대요.
저번 분기로부터 넘어왔다는 뜻이죠. 20달러가.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최소 현금 잔액. 이게 뭐냐면 항상 기업은 무슨 일이 갑자기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회사는 항상 10달러의 현금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달러의 현금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10달러 이상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제 제한 규정 같은 게 있는 거죠. 무조건 현금 잔액은 10달러 이상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걱정 없죠. 20달러 있으니까요, 기초에. 근데 만약에 2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 1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돈을 어떻게든 조달해 와서 10달러 이상으로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읽었습니다. 문제 다 읽었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 하나하나씩 그려봅시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다 읽었으니까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제 이 표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기초 매출채권 120달러라고 그랬죠. 오늘 현재 지금 1, 4분기 시작하는 날인데 시작할 때 일단 120달러 매출채권을 가지고 시작해요. 아마도 작년에 아직 못 받았던 외상값이 올해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120달러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매출액이 있어요. 200, 300, 250, 400.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줄게요. 200, 300, 250, 400. 이거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매출액이에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보이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옮겼어요. 매출 채권 120달러, 여기 기초 매출 채권 썼고 매출액 200, 300, 250, 400 이렇게 썼습니다. 자, 현금 회수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일단 저번 분기 못 받은 120달러 이 매출 채권은 이번 분기에는 무조건 회수가 돼요. 왜?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이 45일이니까. 아무리 길어도 45일 전에 다 회수가 돼요. 이번 분기는 90일인데 아주 긴데 이미 45일 되기 전에 저번 분기에 회수 안 됐던 매출채권은 이미 다 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0달러 얘는 무조건 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 올리는 매출액 200달러 이거 중에서 아까 말했죠. 절반은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되지만 나머지 절반은 다음 분기에 회수된다. 우리 아까 이 그림으로 설명했었죠. 45일 기준으로 45일에 매출을 올리면 45일 지나서 90일에 회수가 되니까 딱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에 그 구분점에서 회수가 되니까 45일 전에 올린 매출 0일부터 45일 사이에 올린 매출 뭐 10일, 20일, 30일 이럴 때 올렸던 매출은 전부 90일 전에 회수가 되는 거예요. 이번 분기 안에 현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45일 넘어서 올렸던 매출 50일, 60일, 70일 이럴 때 올렸던 매출은 90일이 넘어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분기 회수가 안 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매출 중에 0일부터 45일까지 올렸던 절반의 매출만 이번 분기 회수가 되고 나머지 절반이 45일부터 90일까지의 매출은 다음 분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매출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할게요. 0일부터 45일까지의 매출이 왜 전체 매출의 절반이냐? 물론 앞에는 적게 팔리고 뒤에 많이 팔리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가정하지 않고 일정하게 팔린다라고만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0일부터 45일까지 올린 매출은
0일부터 90일까지 올리는 90일간의 매출 중에서 45일 동안의 매출은 절반이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 120달러 더하기 200달러 중에서 절반만 회수가 된다. 0.5 곱한 값만큼만 회수가 된다. 100달러만 회수가 된다. 120달러 더하기 200의 100, 200 절반이 100. 그래서 120 더하기 100해서 220만 회수가 된다. 그럼 회수 안 된 건 얼마예요? 회수 안 된 건 매출 채권 외상값으로 넘어가겠죠. 기말로. 회수 안 된 건 나머지 절반이겠죠. 200 중에 100은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됐지만 나머지 100은 회수가 안 됐어. 다음 분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100은 기말 매출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 기말 매출 채권은 그 2분기 시작할 때 기초 매출 채권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100으로. 자, 똑같이 그러면 2분기에 저번 분기에 못 받았던 100은 당연히 이번 분기에 회수가 돼요. 45일 안에 회수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 올리는 300달러의 매출액 중에서 절반만 이번 분기에 회수가 된다. 나머지 절반은 다음 분기로 넘어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150달러는 이제 다음 분기의 기초 매출 채권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이 표를 똑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표가 여기 거랑 똑같이 됐죠? 그래서 현금 회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현금 회수인데 220, 250, 275, 355, 325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 빨간 거 현금 유출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보죠. 표를 현금 유출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매입 채무의 지불부터 보죠. 이제 매입 채무의 지불 앞에 매입 채무의 지불은 매입 채무의 지불은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했지만 매출과 같은 날 일어난다고 했어요. 판매와 같은 날 이 그림에서 했죠. 판매를 120일에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재고자산 전환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90일 전에 재고를 사와요. 그럼 이 재고에 대한 외상값을 갚는 날이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날인데 하필이면 매입 채무 전환 기간도 또 90일이에요. 문제에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30일로부터 90일 지난 120일에 매입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해요. 따라서 매출 올리는 날 그 매출 올리는 제품의 외상값을 같이 갚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과 매입 채무 현금 지급이 동일한 분기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120일에 팔린 거는 120일 그날 외상값 갚는다라는 거죠. 1사분기에 올린 이 200이라는 매출 1사분기에 이거에 대한 외상값을 이거 사올 때 재고에 대한 외상값을 그 분기에 다 갚는다. 외상값은 근데 60%였다. 왜냐하면은 판매가가 200달러인 거고 그거에 대한 원가는 이거 60%는 120달러밖에 안 됐기 때문에 120달러어치만 그 외상으로 사왔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이고 좀 됐다. 잠시만요.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지? 작년 4분기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오늘이 1월 1일이라서 오늘은 딱 이 시점이고 이거를 작년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고 자산을 언제 매입
재고자산을 외상 매입한 거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재고자산은 다음 분기 올릴 매출액의 60%만큼을 재고를 산다는 거잖아요. 재고를 구매할 때. 그럼 올해 1분기에 200의 매출을 올릴 걸 알아요. 그럼 그거를 저번 분기에 미리 사온다는 거예요. 그 200의 60%만큼을 저번 분기에 미리 사왔다라는 겁니다. 120달러어치를 사왔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4분기에는 그럼 재고를 얼마로 사오느냐? 2분기에 300달러 매출을 올릴 걸 알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 분기 당겨서 미리 사온다는 거죠. 90일 전에. 그래서 300의 60%인 180어치를 1, 4분기에 사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 4분기에 250 올릴 거 아니까 그거의 60%인 150을 사오는 거고 4, 4분기에 400을 팔 걸 아니까 그거의 60% 가격을 들어서 재고를 3, 4분기 한 분기 전에 미리 사놓는다라는 거예요. 4, 4분기에 재고 얼마 살지 모르죠. 그 다음 해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이거 알면 여기 쓸 텐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못 씁니다. 자, 근데 이 재고자산은 외상 매입이에요. 외상 매입. 외상이니까 지금 현금 지급이 아니에요. 얘는 현금 유출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금 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에는 그 항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표에는 이 지금 노란색 부분이 없잖아요. 재고자산 외상 매입한 그거. 왜냐면 이건 현금 유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안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쓰면 여러분들이 이게 갑자기 왜 이 값이 나왔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을 90일 전에 사왔기 때문에 다음 분기 올릴 매출, 다음 분기에 판매될 걸 미리 예측해서 90일 전에 미리 재고를 사와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200달러의 매출 올릴 거라면 그 전 분기에 그거에 60% 돈을 들여서 120의 돈을 들여서 재고를 사온다. 이거를 90일 지나서 다음 분기에 200달러에 판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재고 얼마에 이제 외상 매입을 했어요. 각 분기별로. 그럼 그거에 이제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값을 갚아야 되죠. 갚는데 외상값은 90일 지나서 갚는데 매입 채무 전환 기간이 90일이라서 그러면 다음 분기에 외상값을 갚는 거예요. 120달러 지난 분기에 120달러 외상으로 샀잖아요. 그거는 90일 지나서 이번 분기에 갚으면 돼. 이번 분기에 120달러를 갚는 거죠. 2분기에는 얼마 외상값을 갚으면 되냐? 저번 1분기에 그 외상으로 사왔던 180 그거를 90일 지나서 2분기에 180을 갚으면 돼요. 2분기에 외상으로 사온 150은 3분기에 외상값을 갚으면 되고 4분기에는 3분기에 외상으로 샀던 240을 4분기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이 120, 180, 150, 240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그냥 매출액 60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재고자산 전환기간이 90일이다. 그래서 한 분기 전에 재고를 사온다. 그리고 원가는 판매가 60%였다. 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이 매출액을 보고 재고를 언제 사왔는지 그리고 얼마에 사왔는지를 한번 써본 거고 현금 유출은 아니지만 써본 거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외상값을 언제 얼마로 갚았는지를 이렇게 한 단계 거쳐간 거예요. 이 표에서처럼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매입채무 지불이 매출액 60%인 것처럼 된 거죠. 200에 60% 120, 300 60% 180, 250에 60% 150, 460% 240.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히도 재고자산 전환기간과 매입채무 전환기간이 같았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 즉 이 그림에서 판매되는 시점과 매입채무 현금 지급 시점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분기에서 매출액의 그 매입채무 지불이 같은 분기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날짜가 달랐으면 재고자산 전환기간과 매입채무 전환기간이 달랐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노란색 부분 이 과정을 거쳐서 풀어야 풀 수가 있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부터는 쉬워요. 임금, 세금 및 기타 비용은 당기 매출액의 20%래요. 그래서 임금, 세금, 기타 비용은 해당기 매출액의 20%라는 거죠. 200이 20%인 40, 300의 20%인 60,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나머지도 250에 20%, 400에 2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은 다른 분기는 없는데 2분기에만 100달러의 사업 확장 계획이 있대요. 2분기에만 100달러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재무 비용, 뭐 이자 및 배당은 분기당 20달러래요. 그래서 20, 20, 20, 20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럼 현금 지급 위에 4개 이거 다 합치면 되죠. 이렇게 4개. 맨 위에 거 이거 현금 유출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외상으로 사온 거니까 돈 나가는 거 없습니다. 이 노란 거는 왜 그렸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매입체매 지불 이거 그리려고 이거를 지금 중간 단계로 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는 이걸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지. 얘는 현금 유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지급은 이거 이렇게 4개를 다 더하면 그게 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 더해서 180 여기 또 다 더해보면은 각각 현금 지급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180, 360, 220, 3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얼마가 나가는지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일단 순현금 흐름부터 보죠. 순현금 흐름만 보면은 총 유입된 거 여기 있습니다. 유입된 거 현금 회수가 220, 250, 275, 325래요. 그거 여기다 그냥 써주면 되죠.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되고 복붙하면 되고 현금 유출도 여기 있어요. 현금 나가는 돈이 180, 360, 220, 340이래요. 그대로 복붙하면 됩니다. 유출에다가. 그러면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있으니까 순현금 흐름은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면 되겠죠. 빼주니까 40. 나머지도 그대로 빼주니까 마이너스 110, 5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현금 흐름이 1분기, 3분기에는 플러스 현금 흐름, 들어온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은데 2분기, 4분기에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에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럼 이거는 각 분기별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기인지 나가는 시기인지 이제 그걸 본 거고, 각 분기별로 우리는 실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랑 해서 이제 현금이 매 분기마다 얼마씩의 현금이 남을까 부족할까 이제 그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보면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문제 맨 밑에 기초 현금 잔액이 20달러라고 써 있죠. 우리는 시작할 때 20달러 현금을 지금 갖고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순현금 흐름은 위에 우리 해놓은 거 있죠. 매 분기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걸 그대로 역시 복붙하면 되겠습니다. 40, 마이너스 110, 5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볼까요? 기말 현금 잔액 처음 시작할 때 20으로 시작했는데 현금이 40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기말에는 현금이 60이 남겠죠. 그리고 그 60은 다음 분기 시작할 때 60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번 분기 보니까 60으로 시작했는데 돈이 110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현금 잔액은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자, 그 마이너스 50은 다시 3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마이너스 50으로 시작했는데 55가 들어와요. 그래서 플러스 5가 됩니다. 그 플러스 5는 4분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4분기에는 5로 시작했는데 15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최소 현금 잔액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
우리는 최소 현금 잔액이라는 게 문제 있어서 보면 최소 현금 잔액 10달러가 있어서 우리 항상 10달러씩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돈이 60달러가 있다 해도 60달러 중에 10달러는 따로 빼놔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우리 지난주에 돈이 남으면 그 돈은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투자하고 돈이 모자라면 단기 차익을 받아온다 그랬죠. 그럼 돈이 남아요. 지금 60 이렇게 남죠. 그럼 돈 남으면 이거 그냥 다 투자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회사는 10달러의 현금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비상금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항상 이 회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인 거예요. 60을 가지고 있어도 60 중에 10은 빼놓고 나머지 50만 투자해라 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50이라고 써있지만 실은 10이 더 필요해서 60이 모자란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5가 남는 것 같지만 실은 5가 남는 게 아니라 5가 부족한 거예요. 왜? 항상 우리는 10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5를 어디서 더 가져와야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있지만 실은 마이너스 20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현금 잔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10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적 잉여금 또는 부족액이라는 것은 최소 현금 잔액만큼을 빼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현금 예산이 끝났어요. 현금 예산하는데 이만큼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 예산을 짜놓고 보니까 1분기에는 돈이 남는데 2, 3, 4분기, 2분기부터 돈이 많이 부족하기 시작해서 계속 돈이 모자라는 상태가 가는 거죠. 잉여금보단 부족액이 많아요. 자, 1분기 50달러 남는다? 이 돈은 투자하면 돼요. 1분기에는 이 돈은 1분기 동안은 돈이 일단 남는 기간이니까 이 돈은 다른 뭐 삼성전자 주식 사고, 뭐 국채 사고, 뭐 채권 사고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 투자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바로바로 팔 수 있는 거. 왜냐면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분기가 되면 이제 드디어 돈이 부족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러면은 여기 써있죠. 이제 2분기에 예상되는 현금 부족, 이 60달러 현금 부족을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온다 그랬죠. 단기 차입금으로. 자, 2분기에 이렇게 현금 유출이 많았던 거는 이제 매출액이 회수 지연되는 것도 있었고, 2분기에 매출은 좀 올라갔지만, 이제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이 45일이기 때문에 그 분기에 다 회수가 안 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자본 지출이죠. 여기 100달러 이거 나간 거, 이게 굉장히 컸죠. 이 100달러 나간 거 때문에 현금 지급이 굉장히 컸었어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수치들은 다 지금 앞으로 향후 1년간을 예상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다 이 매출액을 예상한 걸 가지고 다 그 예상에 근거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들은 또 예상과는 크게 다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 예산을 짜서 이제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아, 1분기엔 돈이 남는구나. 2분기부터 모자라는구나. 그럼 2분기엔 돈 빌려와야 되겠네. 이제 이런 계획을 짜야 되겠죠. 이제 빌려오는 계획을.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이제 마지막 단계인 단기 재무 정책을 짜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short-term, 단기, 파이낸셜 재무 플랜 정책을 이제 세워볼 거예요. 단기 재무 계획을 세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자, 위에랑 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기초 현금 잔액 20달러 가지고 시작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순현금 흐름이 여기가 우리가 현금 흐름 여기서 해놓은 거 있었죠. 40 마이너스 110 55 마이너스 15 이거 매 분기마다 그 순수하게 들어오는 현금과 나가는 현금 이 정보만 가지고 이제 나머지 표를 완성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이제 표를 완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 봅시다. 근데 여기 밑에 문제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분기별 이자율은 5%로 가정한다 써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단기 차입을 앞으로 이제 돈을 빌리게 될 텐데, 왜냐하면 2분기에 돈이 모자라니까요. 여기 2분기에 60달러씩 지금 모자란 금액이 생기죠. 2분기에는 분명히 이제 돈 빌릴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돈 빌리면 그 다음 분기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그 분기별 이자가 5%예요. 돈을 빌리면 다음 분기 이자를 5%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소 현금 잔액이 이 회사는 항상 10달러가 필요하다 그랬죠. 마이너스 10달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달러는 항상 최소 현금 잔액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기말 현금 잔액은 절대 1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10달러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말 현금 잔액은 무조건 10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할 때 20으로 시작했는데 돈 40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돈이 좀 남아 도는 상황이죠. 신규 단기 차입금이 필요해요? 돈을 지금 빌릴 일이 없죠. 단기 차입금 돈 빌려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돈 빌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여기는 중간에 그냥 20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현금 20 그리고 더하기 이번 분기에 새로 들어온 40 합쳐서 60달러 만큼이 기말 현금 잔액으로 남게 돼요. 60달러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10달러는 따로 빼놔야 되는 돈, 최소 현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돈은 60에서 10을 뺀 50달러다. 50달러만 잉여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은 이제 투자하면 되는 거죠. 다른 회사 주식 사거나 뭐 채권 사거나 이렇게 현금성 자산에 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면 돼요. 1분기는 좀 돈이 남아도는 시기예요. 돈이 남아도니까 뭐 돈 빌릴 일이 없습니다. 차입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이제 2분기로 넘어갈게요. 2분기. 1분기 말에 기말 현금 잔액이 60이었죠. 그럼 그 60은 그대로 2분기에 60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60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누적 잉여금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말 현금 잔액이 기초 현금 잔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60이 60으로 넘어가요. 이 50이란 이 누적 잉여금이라는 것은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은 60인데 그거 다 쓰지 말고 50만 융통해라. 10은 남겨놔라 그 뜻인 거지. 가지고 있는 현금은 60인 거예요. 그 60이 다음 분기 60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좀 굴리기 시작해야 돼요. 자, 기초 현금 잔액이 60인데 이번 분기 나가야 되는 돈이 110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제 돈이 이제 빌려와야 된다는 건 이제 딱 느낌이 오죠. 가지고 있는 돈 60인데 110이 나가야 된다. 60으로 모자라잖아요. 내보내야 되는 돈이.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신규 차입이 필요해요. 신규 차입이 필요한데 내가 만약에 신규 차입을 그럼 60 가지고 있는데 110이 모자라요. 그러면 모자란 돈이 50이잖아요. 자, 50을 빌려오면 생각해봐요. 60 가지고 있었는데 50 빌려와서 110 만들어서 이 돈을 다 내보내버리면 기말 현금 잔액이 빵원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 60, 빌려온 돈 50, 합쳐서 110 있었는데 110을 현금 흐름으로 내보내버리면 빵원이 남게 돼요. 기말 현금 잔액 항상 1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빵원이면 안 되잖아요. 최소 현금 잔액이 10원이어야 되는데 빵원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원을 더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은 50이 아니라 60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말 현금 잔액이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돈 60 더하기 빌려온 돈 60 거기서 내보내는 돈 마이너스 110 해서 10달러가 남게 되는 겁니다. 원래 갖고 있었던 돈 60 빌려온 돈 신규로 차입해온 돈 60 합쳐서 120을 만들어야지 110이란 돈을 내보내고 10달러를 내가 기말 현금 잔액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최소 현금 잔액 이걸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럼 잉여금은 없는 거죠. 10달러는 현금 잔액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그냥 빵원이에요. 융통할 수 있는 누적 잉여금은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차입이라는 건 없었어요. 기말 차입도 없었고 이제 차입이 없었는데 여기까지는 계속 다 빈칸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단기 차입금의 변동이 생겼어요. 왜? 60달러 새로 빌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60을 여기에 써줍니다. 60달러를 빌렸으니까 이제 단기 차입에 60이 생겼고 따라서 드디어 우리 회사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찍혔죠. 지금까지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깨끗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 60이라는 돈이 이제 딱 찍히게 되는 거예요. 기말 단기 차입에 이 기말 단기 차입은 다음 분기 기초 단기 차입으로 넘어가겠죠. 3분기 시작할 때 마이너스 통장에 여전히 60으로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제 다시 현금 쪽으로 돌아와서 2분기 말에 우리 현금 얼마 가지고 있었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이 돈이 넘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 빵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2분기 말에 우리는 10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소 현금 잔액만큼을. 그래서 10달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번 분기는 돈이 들어와요. 10달러 가지고 있었는데 55 들어와서 합치면 돈이 65예요. 자, 그런데 아까까지는 우리가 이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면 빌린 돈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이자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빌린 돈이 생겼잖아요. 여기 기말 단기 차입에 60이라고 써있죠. 우린 지금 이 60달러에 대한, 기초 단기 차입 60달러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돼요. 이제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 60이라 찍혔으니까 이제 한 분기 지났으면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얼마? 여기 분기별 이자율이 5%라고 써있죠. 60에 대해서 5% 이자를 갚아야 돼요. 60달러 곱하기 5% 이자인 3달러를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자는 나가는 돈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로 쓸게요. 지금 여기서 나가는 돈은 다 마이너스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돈이 10달러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55 들어왔어요. 65가 생겼어요. 돈이. 그쵸, 돈 들어온 거 합쳐서 65라는 돈이 있는데 3달러 내보냈으니까 62만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말 잔액으로는 항상 10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최소 현금 잔액 10달러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62 중에서 10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52는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빚이 지금 60이잖아요. 이 빚 빨리 갚아야죠. 이자율이 엄청 비싸니까. 그러니까 52, 남은 돈 52는 빚 갚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여기서 상환합니다. 52달러를 이제 회사가 쓰는 거죠. 단기 차입금을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말 현금 잔액 10달러가 되죠. 자, 맞나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 10, 새로 들어온 돈 55, 합쳐서 65. 그 중에 이자 때문에 3 썼어요. 그러면 62. 그리고 돈 갚는데 52를 썼어요. 그럼 남는 돈 10. 맞죠? 그래서 10이 남았어요. 자, 이거 뭐 더하기 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미분 적분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제 말만 따라오면 계산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3살짜리 제 조카도 제가 조카가 없긴 한데 아무튼 3살짜리도 이 계산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논리를 따라오는 게 좀 까다로울 뿐이지 계산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수포자 이런 거 막 핑계 대면 안 돼요, 학생들. 이거 지금 더하기 빼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면, 자, 누적 잉여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 10달러. 근데 그 기말로 가지고 있는 이 10달러는 다 최소 현금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누적 잉여금이란 돈은 없는 거죠.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10달러 가지고 있는 돈은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어야지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는 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누적 잉여금은 빵원. 자, 단기 차입금에 처음 시작할 때 60으로 시작했죠. 아까 60 넘어왔으니까요. 단기 차입금의 변동이 생겼어요, 이번에. 왜? 52를 갚았으니까. 그래서 52 갚은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그럼 원래 마이너스 통장에 60이 있었는데 52를 갚았으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에 8달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제 8달러만 갚으면 돼요. 이 8달러는 당연히 다음 분기 기초 단기 차입으로 넘어가겠죠. 4분기로. 자, 이제 4분기가 됐어요. 다시 현금 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4분기 시작할 때 10달러 현금 가지고 시작하겠죠? 왜? 3분기 마지막에 10달러 최소 현금 잔액 가지고 있었던 거 있으니까요. 그 10달러를 가지고 4분기를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4분기에 돈이 또 나가요. 15달러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또 돈 빌려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죠, 이제. 근데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에도 8달러 빚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돈 나가게 생겼다 그래서 얘네가 이자 안 받지 않죠. 이 8달러에 대한 이자를 당연히 받을 겁니다. 8달러에 대한 이자 5% 받을 거죠. 그래서 이자는 이 8달러에 대해서 5% 이자를 받을 거예요. 그 이자는 소수점까지 보면 0.4달러만큼의 이자가 역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나 지금 가지고 있는 돈 10달러인데 계속 나가는 것만 있어. 돈 15달러 나가야 되고 0.4달러 이자로 나가야 돼요. 둘 합치면 15.4달러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10달러는 나는 최소 현금 잔액 항상 10달러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10달러는 내가 쓰면 안 되는 돈이죠.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죠.
따라서 나는 얼마를 상환받아야 되느냐? 이 15랑 0.4 합쳐서 15.4를 메꾸기 위해서는 나는 또 상환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상환을 상환만 죄송합니다. 상환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신규 단기 차익금을 받아오는 거죠. 상환은 갚는다는 뜻인데.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10달러는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니까 쓰지를 못하고, 그리고 지금 내보내야 되는 돈, 지출해야 되는 돈이 15.4가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융통해올 수밖에 없다. 단기 차입금으로. 신규 단기 차입금을 15.4를 내가 빌려와야지만 이 15와 이 0.4를 메꿀 수 있다. 그러면 기말 현금 잔액은 10달러가 남겠죠? 맞나요?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 돈 10, 새로 빌려온 거 합쳐서 15.4, 합쳐서 25.4. 그 중에서 나간 돈 15랑 0.4. 그래서 15.4가 나갔어요. 그러면 10만 남겠죠, 당연히. 이거 다 더하면은 당연히 10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은 최소 현금 잔액 그 돈 때문에 남겨놓은 10이니까 당연히 누적 잉여금은 빵원이죠. 이 10은 딴 데 쓰면 안 되고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내가 지금 여유롭게 잉여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자, 기초 단기 차입 8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변동이 생겼어요. 차입금에. 왜? 15.4를 빌려왔으니까 이 돈 빌려온 거는 마이너스 통장에 또 추가로 찍히겠죠, 이제. 그래서 15.4가 추가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기말 단기 차입에는 원래 그 통장에 찍혔던 거 8, 그리고 더하기 새로 이번에 추가로 빌려온 거 15.4 합쳐서 23.4가 통장에 이제 최종적으로 찍히게 됩니다. 이만큼의 빚을 안고 내년으로, 그 다음 년으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현금은 현금은 10달러 가지고 다음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말 단기 차입 마이너스 통장은 23.4달러를 가지고 다음 분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단기 재무 계획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가요? 뭐 이것과 관련된 그 문제도 제가 과제로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과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이거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또 과제도 풀면서 그 연습을 몇 번 해보다 보면 좀 적응이 될 겁니다. 뭐 책에 있는 뭐 예제 같은 것도 풀어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각자 이제 공부를 이제 해보도록 하세요. 분명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직 뭐 제가 문제 내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시고, 특히 제가 그냥 내면 쉬우니까 문제 좀 꼬아서 낼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런 거 꼬아서 낼 수 있으니까 재고자산 전환기간이 날짜 같은 거, 이거 뭐 30일 뭐 이런 거 막 30일, 60일, 45일 이렇게 막 바꿔서 내면 이제 제가 풀었던 풀이랑 약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내용을 잘 이해만 했다면 이 날짜 바꿨을 때 그 풀이 방식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내용 제가 말하는 것만 잘 따라왔으면. 제가 또 너무 빠르게 설명해서 또 잘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거 있으면은 뭐 학교 찾아와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뭐 메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단기 재무 계획까지 어떻게 짜는지를 봤어요. 지금 이제 단기 차입금 이렇게 막 여러 번 빌렸죠. 단기 차입금이 2분기부터 시작해서 1분기까지만 해도 아주 마이너스 통장이 깔끔했는데 2분기부터 갑자기 통장이 지저분하게 시작해졌습니다. 이제 단기 차입금을 이제 빌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는 그럼 그런 차입금들을 어떻게 빌려오느냐? 자, 우리가 돈 빌릴 때 담보대출이 있고 무담보대출이 있죠. 우리가 은행에서 장기로 돈을 빌릴 때 뭐 담보가 있으면 주택담보, 주택이나 전세자금 이런 게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담보대출 이런 게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거. 이제 그런 게 없거나 혹은 그런 걸 담보 잡기 싫으면 신용으로도 대출 받을 수 있죠. 신용대출. 그런 게 이제 무담보대출이에요. 그런 거는 다 장기 대출인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대출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다 단기 대출이에요. 보면은 다 단기, 한 분기별로 돈을 빌리고 있죠. 그러니까 3개월짜리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기 대출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장기 대출이랑은 약간 다른데, 단기 대출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무담보대출이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담보대출이 있어요. 단기대출도 무담보와 담보대출이 있어요. 일단 무담보대출은 그냥 일반적인 장기 무담보대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냥 담보가 없으니까 그냥 신용 가지고 하는 거죠. 다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만기가 다 짧은 겁니다. 만기가 짧은 대출인 거죠. 단기 대출이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거를 잠시만요. 이걸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을게요. 왜냐면 약정이라는 건 신용한도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서. 자, 일단 신용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신용카드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카드랑 좀 다른가? 하여튼 신용카드랑 다르구나. 얘는 1년 단위로 하니까. 신용한도는 뭐냐면, 신용카드랑 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신용한도는 뭐냐면, 한도를 정해놓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쉽네. 예,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신용으로 받은 마이너스 통장. 잠깐만요. 저 고양이가 선풍기를 자기가 자꾸 꺼가지고. 자, 그래서 신용 한도는 예를 들면 한도가 1억이다. 그럼 1억 한도를 정해두고 1억까지는 내가 얼마인지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내가 돈을 1억 한도를 정해놓고 마이너스 통장이 1억 넘지 않게만 계속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나 돈이 5천만 원 필요하다. 5천만 원 빌려서 쓰다가 돈이 좀 남네? 그럼 돈 또 중간에 갚는 거죠. 2천 갚았다가 그래서 3천으로 그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또 돈 더 필요하면 또 빌리고. 그런데 그 한도는 1억이 넘지 않게끔 1억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렸다 갚았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을 신용 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한도로 사전에 합의된 단기 은행 대출입니다. 보통 그 신용 한도는 만기가 1년인데 근데 은행에서 1년으로 딱 끊지 않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다 연장을 해요. 다만 연장할 때 다 신용을 평가해서 매번 이제 새로 계약을 갱신하겠죠. 이제 올해가 끝나면 이제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계약이 자꾸 갱신되는 방식으로 그게 연장이 될 겁니다. 자, 이 신용 한도는 일반적으로 정화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정화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클린업 피리어드인데, 신용 한도가 단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부채 차입금을 싹 다 갚아서 부채 잔액을 0으로 유지하는 기간. 정화 기간이 보통 며칠이더라?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정화 기간이 통상적으로 며칠인지. 60일인가 90일인가 그런데 그게 뭐냐면 1년 예를 들어서 신용 한도가 1억인데 내가 1억으로 빌려놓고 1억을 그냥 쭉 써요. 1년 내내. 그리고 그 다음 연도도 계속 연장하고 이러면 이거는 단기 대출이 아닌 거잖아요. 단기 대출은 돈을 필요할 때 그때그때 빌려 써라라는 개념이거든요. 필요하면 빌려 쓰고 필요 없으면 다시 갚고 빌렸다 갚았다 하라는 게 그 단기 대출이에요. 우리 여기에서도 돈을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다시 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 빌렸다 이렇게 하는 게 단기 대출의 목적인데, 만약에 내가 한도가 1억이라 그래서 1억 빌려놓고 1억으로 그냥 쭉 끝까지 가면 이거는 단기 대출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단기 목적이 아닌 거죠. 그냥 1억을 그냥 1년 내내 쓰겠다라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 한도를 단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채를 중간에 싹 다 갚아서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를 0으로 유지하는 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라라는 겁니다. 그게 정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 한도는 약정이 된 것과 약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약정이 된 것은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불리하다기보다는 약정을 했으면 무조건 그 신용 한도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법적 협정이기 때문에 은행은 그 어떤 사유로도
그 신용 한도를 중간 기간에 그거를 끊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심되는 거죠. 약정을 맺어놓고 신용 한도를 쓰면 1년 동안은 확실하게 내가 1억까지는 무조건 빌릴 수 있는 거니까 기업한테 이제 그 신용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약정을 맺으려면 이제 약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비약정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기업과 은행 간의 비공식적인 합의만 가지고 이제 신용 한도를 사용해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리볼버라는 게 있어서 이제 회전 신용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얘랑 똑같아요. 신용 한도랑 똑같은데 신용 한도보단 약간 더 만기가 긴 그런 거를 회전 신용 계약 리볼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용 한도는 1년 단위로 매번 재계약을 하는 거죠. 신용을 다시 평가해서 신용이 만약에 작년까지는 이 회사 괜찮았는데 올해는 좀 그 신용이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신용 한도를 뭐 낮출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회전 신용 계약은 이제 그 평가 간격을 약 2년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해서 매 기간마다 이렇게 신용을 평가하게 되면은 신용이 더 좋아지면 한도를 높이고 신용이 안 좋아지면 한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버리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 매 년 단위 혹은 2년 이상 단위 리볼버에서 이제 하는 신용 평가예요. 신용 평가의 목적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서 그 한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 이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신용을 평가합니다. 야. 여러분들 제 고양이 보고 싶다는 그런 강의 평가가 몇 개 있길래 야 너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 왜 오라니까. 얘가 제 고양이입니다. 아, 야,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응, 괜찮아. 어디? 야, 괜찮아. 얘가 이름이 오사카인데 오사카 괜찮아. 자, 왜 싫어? 야, 카메라 좀 봐봐. 여기 카메라는 더럽게 안 보네. 얘는 좀 성격이 활달해가지고 그 제 수업할 때마다 계속 와서 귀찮게 하는 애가 항상 얘예요.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렸고 다음에 이럴 나가 히로 얘가 히로인데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질 않아서 알았어 아유 어이구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중간 강의 평가 보니까 고양이 잠깐만 보여달라는 그런 글들이 몇 개 보이길래 그래서 잠깐 수업 시간에 방해되는데 잠깐 보여드렸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담보대출. 자 사실 신용대출 그 무담보대출은 장기 무담보대출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한도를 정해놓고 이제 대출하는 거 이제 한도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빌렸다 갚았다 이렇게 쓴다는 것만 이제 장기대출과는 좀 다른 거죠. 장기대출은 일반적으로 계획적으로 돈을 갚으니까요. 그렇게 돈을 빌렸다 갚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크게 돈을 빌려놓고 이제 계속 이자만 갚는다든지 아니면 원금을 뭐 계획적으로 갚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단기 대출에서는 보통은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돈이 출납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르고 담보대출도 장기대출과는 굉장히 다른데 장기는 만기가 기니까 담보로 사용하는 자산의 만기도 길어요. 그래서 보통은 담보를 사용하는 게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담보로 사용하는 거죠. 고정자산을 담보로 잡아요. 하지만 단기 대출은 만기가 짧잖아요. 부채 만기가 짧기 때문에 담보로 잡는 자산도 만기가 짧아야 돼요. 즉 유동자산을 담보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대출에서 사용되는 담보는 유동자산이에요. 우리 유동자산, 현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렇게 배웠죠.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같은 거를 담보로 잡아서 담보로 사용합니다. 단기 담보대출에서는.
자, 그래서 매출채권 금융 볼게요. 매출채권 뭐예요? 받아야 될 외상값이죠. 그 외상값, 받아야 될 외상값. 어차피 이 외상값 좀 있으면, 날짜 지나면 받을 거니까, 얘를 담보로, 이거는 좀 지나면 현금으로 바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빚 못 갚는 일 있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 빚을 못 갚게 된다면, 이 매출채권 네가 대신 가져가. 이런 식으로 매출채권을, 내가 받아야 될 외상값을 네가 그냥 대신 받아서 네가 현금으로 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매출채권 금융이에요. 양도 매출 채권이 있고 팩토링 매출 채권이 있는데, 양도 매출 채권은 뭐냐면, 자, 우리가 담보로 대출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담보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제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담보라는 것은 채무가 잘 이행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담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매출 채권은 받아야 될 외상값이잖아요. 그 외상값 잘 받아지면 그냥 뭐 잘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외상값이 안 받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담보랍시고 매출채권 잔뜩 받았는데 외상값 받으러 가봤더니 아무도 외상을 안 갚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외상값이 안 받아졌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따라서 양도 매출채권과 팩토링 매출채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양도 매출채권은, 자, 대출자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정해요. 그런데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에 차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즉,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그 매출채권이 부실 매출채권이 되었다. 그럼 그 책임은 돈 원래 빌려갔던 사람이, 즉 원래 외상값 받았어야 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행한테,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그런 다음에 은행한테, 나 매출채권 너네 은행한테 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다 책임져. 이게 아니고, 은행은 외상값을 받아보고 안 받아지면 다시 원래 돈 빌려갔던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상값 안 받아지는 건데 이거 원래 네가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게 양도 매출채권이라는 거고, 팩토링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이 매출채권을 할인해서 사가는 사람을 팩토라고 하는데, 그 팩토한테 매출채권은 파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팩토라는 사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돈 받아드립니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돈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상값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팩토예요. 그러니까 팩토에게 매각을 하는데, 팩토 당연히 돈을 공짜로 안 받아, 돈 대신 받아주는데 공짜로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할인해서 팩토가 사는 거예요. 받아야 될 외상값이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럼 팩토는 그 매출채권을 한 8천만 원에 사는 거죠. 8천만 원에 그 1억 원어치 외상값을 산 다음에 팩토는 자기 능력껏 최대한 1억 원어치의 외상값을 다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8천에 사서 1억 원 외상값 다 받았으면 2천 남겨먹는 거니까. 대신에 그 책임은, 매출채권에 대한 책임은 팩토가 다 지는 거예요. 팩토가 이미 사간 거니까.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빠르게 현금화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팩토링 매출채권이에요. 매출채권을 외상값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양도 매출채권이라면, 팩토링 매출채권은 그냥 아예 매출채권을 현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약간 후려치기가 들어가죠. 팩토한테 팔 때 싸게 할인해서 팔아야 되니까 좀 더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하지만, 어쨌든 얘는 확실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의 매출채권 금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대출. 재고자산을 담보로 잡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냥 재고를 넘기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럴 수 있는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재고를,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재고를 담보로 이제 받았어요. 이제 재고는 창고 안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창고 안에 쌓여 있는 재고를 내가 이제 담보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담보를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건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 창고 전체가 만약에 담보라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창고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일부만 담보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창고 안에 예를 들어 수박이 1000개가 있어요. 수박이 1000개가 있는데 담보로 수박을 200개만 담보로 잡았어요. 수박 200개가 담보고 창고 안에 수박이 1000개 있어요. 그러면
그 담보를 가져가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 가져갈 때 제일 싱싱한 수박 200개 가져가고 싶을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일 썩은 수박 200개 보내고 싶을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수박 1000개 중에 200개를 골라서 주니까. 그러니까 담보를 정확하게 어떤 거를 규정 지을 거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고 안에 있는 재고 자산을 담보로 잡을 때는 이 수박 중에 이거 번호 붙여서 1번, 2번, 3번, 4번 이 수박이 내 담보야 이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담보가 내 담보인지. 담보 바꿔치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수박 같은 거 중간에 바꿔치기 하면 누가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내가 담보 잡을 때만 해도 수박이 다 엄청 큰 수박이었는데 담보 받으러 가봤더니 수박이 다 주먹만한 수박으로 바뀌어 있으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담보로 할 때는 그 명확하게 재고자산을 명확하게 담보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블랭킷 재고자산 선취특권,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형태예요. 뭐냐면 창고 안에 있는 재고를 통째로 다 담보로 잡는 거예요.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서 채권자의 선취특권을 부여함 이랬으니까, 블랭킷이 뭐예요? 블랭킷이 이불이잖아요. 이불로 재고를 다 덮었다, 창고를 통째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저거는 바꿔치기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섞일 일이 없죠. 전부 다 그 담보니까요. 그냥 그 담보 전부 다를 통째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랭킷 재고 자산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다. 창고를 통째로 재고로 잡아서 담보로 잡아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창고를 통째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바꿔치기의 위험이 없다라는 거고, 이제 창고를 통째로 담보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이 밑에 두 경우예요. 신탁증서와 창고금융은 창고 안에 재고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담보를 잡아야 하는 경우, 꽤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창고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일부만 담보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신탁증서와 창고금융인데, 신탁증서는 뭐냐면 쉽게 구분되는 재고자산인 경우에, 재고자산이 아주 쉽게 구분되는 저거는 누가 봐도 내 담보, 저거는 누가 봐도 내 거 아닌 거, 이렇게 쉽게 구분되는 재고자산이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증서만 간단하게 쓰고 그냥 담보 설정을 합니다. 언제 이걸 많이 쓰냐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많이 써요. 일련 번호가 붙어있는 경우에 많이 써요. 일련 번호가 붙어있는 그런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TV 같은 거, 그럼 TV 같은 거 보면 그 TV 뒤에 다 일련 번호가 붙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막 복잡한 숫자 붙어있죠. 그럼 TV가 예를 들어서 창고 안에 10,000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련 번호 1번부터 1000번까지만 내 거, 1001번부터 나머지는 내 담보 아니고 1번부터 1000번까지만 내 담보. 그러면 그 일련 번호의 바꿔치기 현상만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 아니라면 그러면 뭐 재고가 바꿔치기 될 염려는 별로 크지가 않겠죠. 그렇게 일련 번호 같은 걸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재고라면 그러면 그냥 신탁 증서 정도 간단하게 쓰고 그냥 서로 믿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바꿔치기 염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련 번호 몇 번까지를 담보로 잡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증서로만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 맨 밑에 창고금융, 쉽게 구분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 아까 말했던 뭐 수박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소가 한 100마리인데 소 그 중에 10마리를 담보로 잡는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소가 저 소가 내 소인지 아닌지 이거 나중에 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소에다가 뭔가를 뭐 칩을 박아놓던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련 번호 같은 게 딱딱 붙어있지 않는 그런 담보인 경우에는 담보물의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담보물이 바꿔치기 되나 안 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설정했던 담보가 끝까지 내 담보로 남아있는지, 난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담보로 잡았는데 그 담보가 중간에 나쁜 품질의 담보로 바뀌지 않는지, 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퍼블릭 웨어하우스를 고용해서 이 제3자에게 담보물의 관리를 맡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창고금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고자산 대출은 결국에 창고 전체를 담보로 잡는 경우, 블랭킷 재고자산 선취특권,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창고 안에 있는 재고 중에 일부만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쉽게 구분되는 일련 번호 등으로 인해서 쉽게 구분된다면 신탁증서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쉽게 구분되지 않는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블릭 웨어하우스를 고용해서 창고 금융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수업을 다 끝냈는데요. 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네, 이번 학기 참 힘든 학기였죠. 여러분들 직접 보고 수업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파트 방송 울리네요. 이제 수업을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그러면 같이 이제 만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수업이 기업금융 2라서 또 볼 일이 없겠네, 별로. 하여튼 이 수업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에게는 저의 마지막 수업이 될 텐데, 뭐 앞으로 수업에서 만날 일이 없더라도 혹시나 뭐 저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면담을 하고 싶다거나 뭐 밥을 같이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술을 같이 먹고 싶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찾아오면 제가 반갑게 맞아 드릴게요. 좀 제가 소문에 의하면 제가 굉장히 좀 학생들에게 차갑게 대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반성하고 있고 좀 고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저랑 친해지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네, 저도 학생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수업 이후로도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볼 일이 없더라도 뭐 같이 오랫동안 얼굴 보고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시고, 그리고 이 챕터에 대한 과제도 역시 올릴 거고, 그 과제에 대한 동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릴 겁니다. 네, 그거 보시고 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학교 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들 뜻하시는 거 모두 다 이루는 학교 생활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